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옳았어요. 저는 틀렸어요. 그날 밤 그는 창밖의 둥근 달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비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의 선택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편지 옆에는 그가 젊은 날 일기장에 써놓은 글귀가 보였다. 혼자여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은 거짓말처럼 보였다. 그 옆에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후에는 그 문장에 작은 주석을 달았다. 괜찮지 않다. 추석 밤이 깊어가고 온 세상이 가족의 품 안에서 따뜻한 꿈에 빠져들 때 그는 혼자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했다. 괜찮지 않아. 나는 너무 외롭다. 그리고 너무 후회하고 있어.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한쪽을 어슴푸레 밝혔다. 추석 연휴 셋째 날, 온 동네가 환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밤이었다.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황금빛은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의 온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만은 달랐다. 거실 중앙의 작은 식탁 위에는 단출한 전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혼자 먹다 남긴 국 한 그릇과 사과 2개가 쓸쓸히 놓여 있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컵을 2손으로 감쌌다. 이미 식어버린 차의 온기는 손끝에서만 겨우 느껴졌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웃음소리와 덕담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멀게만 들렸다. 리모컨을 집어 소리를 줄였다. 조용해질수록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담소가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비혼주의자야. 28살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그가 당당히 내뱉었던 말이 기억났다. 그때 친구들은 놀란 듯한 혹은 부러운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정말 멋지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도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오히려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할 때의 자신은 정말로 확신에 차 있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며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것이야말로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어서도 그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도 그는 여전히 당당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들은 자유를 포기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 육아에 지쳐 푸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지금 46살이 된 그에게 그 확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외로움은 내 몫일 뿐이야. 젊은 날 그가 했던 또 다른 말이었다. 그때는 외로움조차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외로움이 단순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렸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실루엣으로 남아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느 집 창가에는 아이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무언가를 듣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반사된 모습으로 옮겨갔다. 창유리에 비친 중년 남자의 얼굴은 어느새 깊은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으로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당당하게 비혼주의를 외치던 그 얼굴에는 이제 피로와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다. 전화기를 바라봤다. 추석 연휴 내내 한 번도 울리지 않은 검은 화면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조차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에게도 안부를 묻거나 의무적인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침묵이 자유가 아니라 고립임을, 편안함이 아니라 소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멀리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어느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늦은 명절 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식어버린 차 대신 새로 우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컵에서 올라오는 온기만이 이 적막한 밤에 그를 현실에 붙잡아 두는 유일한 잎이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지만 그의 원룸은 여전히 단조로웠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25일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 그날은 그저 또 다른 평일에 지나지 않았다. 창가 작은 선반 위에 놓인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 동창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카드 표면에는 눈사람과 트리가 그려져 있었고 안쪽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잘 지내. 그는 카드를 다시 펼쳐 들었다. 그 짧은 인사말이 전부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형식적인 연락에 대해 번거롭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소중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였으니까. 민수는 벌써 아이가 둘이었다. 작년 카드에는 가족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아빠를 꼭 안고 있었고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러움과 동시에 어떤 거리감도 느꼈다. 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 32살 친구들의 결혼 러시가 한창일 때 그가 즐겨 쓰던 말이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동창회에서, 직장 회식에서 사람들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물어올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비혼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오히려 더 솔직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결혼제도의 허상을 꿰뚫어 보는 현명한 사람, 사회의 관습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참 다르네라며 감탄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절 그에게 비혼주의는 일종의 철학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이라고 믿었다. 친구들이 아내 눈치를 보거나 육아 때문에 약속을 취소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47살의 그에게 그런 확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카드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건너편 아파트 발코니에는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전구가 반짝이고 있었다.
어느 집 창문으로는 아이들이 선물을 뜯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부모가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자유는 여전히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아무 약속 없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선물을 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됐다. 연말연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자유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유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함께 웃어줄 사람도 기쁨을 나눌 사람도 힘들 때 기댈 사람도 없는 자유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새해 첫날에 함께 소원을 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해 내려가며 누구에게 안부 인사라도 보낼까 생각해 봤다. 하지만 대부분은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이었다.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각자의 가족이 있고 각자의 연말 계획이 있을 것이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외로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민수에게서 온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잘 지내. 그 단순한 문장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형식적인 인사말이지만 적어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세상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최소한의 증거였다. 젊은 날에 그에게 묻고 싶었다. 자유가 이토록 값비싼 것이었느냐고, 혼자라는 것이 단지 다른 이름의 외로움은 아니었느냐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선택의 결과는 이미 그의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카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누군가로부터 온 마지막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듯이. 그리고 창밖에 반짝이는 전구들을 바라보며 내년에는 조금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지 막연한 기대를 품어봤다. 2월의 마지막 주, 갑작스럽게 찾아온 독감이 그를 침대에 눕혔다. 고열과 몸살로 사흘째 끙끙 앓고 있었지만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열제를 먹기 위해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 벽에 부딪힐 뻔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만약 여기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면 누가 자신을 발견해 줄 것인가? 회사에서는 병가 연락을 받았을 뿐이었고 이웃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는 사이였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올 때까지 며칠이나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혼자 아프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겨우 회복하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병원에 갔다. 독감 후유증으로 기침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중년 부부를 보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들이 부러웠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습관처럼 백화점가를 지나쳤다. 겨울 세일 때문인지 쇼윈도마다 형형색색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느려졌다. 아마도 며칠간의 외로운 투병 생활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졌던 모양이다. 한 아동복 매장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한 아버지가 5살쯤 된 딸의 손을 잡고 옷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예쁜 원피스를 보며 아빠, 이거 예쁘지? 하고 말했고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정말 예쁘네. 우리 공주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꽂혔다. 손잡은 온도는 기억이고 기억은 아프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던 때,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며 우리 아들 멋있다고 말씀해 주시던 때. 그때는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이가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두르며 웃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앞으로 평생 경험하지 못할 장면들을 상상했다. 자신의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뛰어오는 모습, 첫걸음을 떼는 순간을 함께 기뻐하는 것, 아픈 아이를 돌보며 밤을 새는 것,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박수를 쳐주는 것. 그 모든 경험들이 영영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난 비혼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38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연애했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언급했을 때 그가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할 수 있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그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결혼은 자유를 제약하는 족쇄이고 아이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이며 가족은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히려 그것이 더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쇼윈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에게 매장 직원이 다가와 구경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딸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의 뇌리에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도시의 모든 축제 조명이 그에게는 초대받지 못한 잔치상처럼 보였다. 발렌타인데이 장식들, 가족 할인 이벤트 현수막들, 어린이날을 앞두고 준비된 각종 행사 안내들. 모든 것이 그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일들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진짜 후회를 마주했다. 독감으로 혼자 앓고 있을 때 느꼈던 절망감, 병원 대기실에서 목격한 부부의 다정함, 쇼윈도에서 본 아버지와 딸의 따뜻한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자유라고 믿었던 그의 선택이 사실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혼자라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창밖에 네온사인들이 밤새도록 깜빡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9월의 추석이 다시 돌아왔다. 작년과 똑같이 거리는 귀성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집집마다 정겨운 불빛이 켜졌다. 하지만 그의 집만은 여전히 고요했다. 48살 혼자 맞는 18번째 추석이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 몇 개와 대충 끓인 미역국이 그의 명절 음식의 전부였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더 쓸쓸해졌다.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방송을 틀어도 비슷한 장면들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심장이 덜컥 뛰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무정한 문자 메시지였다.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한국은행. 자동 발송 메시지였다.
그마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이 한심했다. 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는 방 한쪽 구석에 낡은 상자를 끌어냈다. 언젠가부터 쌓아둔 옛날 물건들이 담긴 박스였다. 상자를 뒤지다가 그의 손이 한 통의 편지에 닿았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20년 전의 편지였다. 발신인은 엄마였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혼자 임종을 지키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었다. 우리 아들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단다. 언제든 힘들면 집으로 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길 바란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손자 손녀 하나 보는 게 소원이란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눈을 적셨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그는 끝내 들어드리지 못했다. 아니, 들어드리려 하지 않았다. 갑자기 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30살 무렵 어머니가 언제 결혼할 거니? 그때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혼자 살 거예요. 결혼은 제 인생에 없어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자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명절 같은 거 혼자 지내도 괜찮아요. 난 비혼주의자니까 후회는 없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저한테 그런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히 기억났다. 실망과 걱정이 뒤섞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픈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집중했다. 엄마 세대와 저희 세대는 달라요. 저는 제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아들을 보시며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한숨만 깊게 쉬셨을 뿐이었다. 그 후로도 명절 때마다 어머니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언제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신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자식이 외롭지 않기를, 늙어서라도 곁에 가족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을 구시대적 사고라고 치부해 버렸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는 처음으로 오열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소중한 마음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제는 영영만회할 기회조차 없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온 손자 손녀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던 바로 그런 장면이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옳았어요. 저는 틀렸어요. 그날 밤 그는 창밖의 둥근 달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비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의 선택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편지 옆에는 그가 젊은 날 일기장에 써놓은 글귀가 보였다. 혼자여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은 거짓말처럼 보였다. 그 옆에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후에는 그 문장에 작은 주석을 달았다. 괜찮지 않다. 추석 밤이 깊어가고 온 세상이 가족의 품 안에서 따뜻한 꿈에 빠져들 때
그는 혼자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했다. 괜찮지 않아. 나는 너무 외롭다. 그리고 너무 후회하고 있어. 그 고백은 달빛만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창밖에는 소복이 쌓인 눈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방 안은 그 어떤 온기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새해가 다가오자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가족과 웃음을 나누며 시끌벅적한 풍경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의 덕담, 함께 차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화면을 뚫고 나와 그의 심장을 세차게 찔렀다. 그러나 그의 전화기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젊은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곤 했다. 난 비혼주의자야. 혼자 사는 게 더 자유롭고 편하지 않아. 괜히 속박될 필요 없지. 그는 자유를 찬미했고 가족 없는 인생을 스스로의 선택이라 믿으며 자랑처럼 떠들었다. 친구들이 결혼과 양육의 무게로 힘겨워할 때마다 그는 그들을 은근히 비웃으며 스스로를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되돌아와 가슴을 후벼 팠다. 자유라고 믿었던 그 선택은 사실 끝없는 고립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달았다. 밤마다 그는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세월을 나눌 이가 없는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렀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리 사는 자녀와 함께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문득 몸이 아파도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도 없고 외출길에 쓰러진다면 알아줄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외로움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을 갉아먹는 고통이었고 매일의 숨결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거였을까? 내가 꿈꾸던 자유가 이런 고립이었나?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허공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고 노년에 들어서서는 가족에게 선택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그가 누군가의 아버지도 남편도 그리운 친척도 아닌 채로 살아온 시간은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그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증발하더라도 그를 그리워하며 찾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혼자가 되지 않겠다. 그땐 누군가와 함께하는 길을 택했을 거야. 그러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지나간 청춘도 잃어버린 시간도 만들어지지 못한 가족도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었다. 남은 것은 고독과 후회뿐이었다. 그가 믿었던 비혼의 자유는 결국 그를 가두어 버린 쓸쓸한 감옥이었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새벽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향해 가장 솔직한 고백을 남겼다. 그것은 후회였다. 그리고 그 후회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공허한 어둠 속에만 흩어졌다. 30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방 안은 최소한의 가구와 오래된 전기장판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이웃의 가족 모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공간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뜨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간을 보냈다.
화면 속 세상은 시끌벅적했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조용했다. 가끔 병원에 다녀오는 길가에서 가족과 함께 걷는 노인들을 보며 그는 멈춰 서곤 했다. 그 모습은 자신이 잃어버린 가능성이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삶의 그림자였다. 밤이 되면 원룸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혼자가 되지 않으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 후에만이 그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